오늘하고 2번 남았죠. 마무리 한번 하고 백설하고 하면 되는데 마무리 그것만 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번 보고 가세요. 그러면 예? 예, 마무리 그 자료만 한 10번 보고 들어가세요. 그냥 70점 나와요. 그러면. 예. 그냥 70점 나와. 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10번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악물고 봐야 돼. 예, 한 2-3번 볼 때까지는 굉장히 짜증나고 고통스러워요. 안 읽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안 읽히면 보면 건너뛰고 하다 보면 3번, 4번째쯤 읽을 때 보면 이제 눈에 익어요. 문장이. 예, 그러다 보면 시험 전날 2-3번도 읽을 수 있어요. 시험 전날 2-3번 읽을 정도로만 반복해서 보아놓은 상태라면 시험장 가서 때려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때려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시험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막판 쪽이야. 어차피.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설렁설렁하고 따라왔지만 막판 쪼기가 중요해요. 막판 쪼기. 이 막판 쫄 때 기본서를 쫄 수는 없어요. 기본서를 어떻게 쏴? 쫙 못 쏴. 그러니까 얄부리한 거 가지고 그거 쪼면 돼. 네. 아시겠죠? 10월 동안에 그것만 한 10번 읽으세요. 그럼 합격해요. 실수 안 하면 80점도 나와요. 그것만 갖고도. 다 간증하신 거니까. 합격하신 분들 다 간증했던 내용들이니까. 2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은 병에게 주라. 뭐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죠. 이때 제3자를 위한 것과 구별해야 될 개념 중에 기억,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랬죠. 면책적 채무인수하고 이행인수를 구별하자 그랬어요.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근거한 항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죠. 요거 기본관계죠. 여기에 기초하여 항변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그러니까 니은 X.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근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디귿 오른지문. 리을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 후에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해제는 요약자가 제3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고요.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따라서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수익자는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리얼 옳은 지문이죠. 미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을 하고요. 나아가 얘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우리 주택 분양보증계약 기억나시죠? 아파트를 분양한 자와 분양회사 사이에 주택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때 수분양자는 나중에 권리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3가지 권리만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제받거나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 3가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미음 X 옳은 거 3번. 29번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고요. 1.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붙일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 첫째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그리고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해제 의사 표시는 단독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동의했다면 조건 붙일 수 있다. 2번은 해제 의사 표시도 철회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철회는 못해요.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요. 그럼 갑에게 해제권이 생겨요. 근데 갑은 해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을한테 계속 대금을 청구해. 을이 짜증났어. 사심이를 들고 와서 해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강박을 당해서 해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해제 자체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해제 자체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해제 자체에 차거나 사기나 강박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해제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콤마 다음이 틀렸죠. 3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합의 해제의 경우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4번 증여계약 같은 편무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해놓고 안 줘요. 그럼 을은 몇 번 달라고 쪼다가 지치면 해제해야지. 그러니까 증여계약 같은 편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3번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해제와 관련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이런 것들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제3자 보호되고 불가분성 적용된다.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의 소급 소멸, 원상회복, 제3자 보호, 불가분성.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건 4개. 틀린 것은 2번. 30번은 뭐 건너뛰어야 되죠. 실전에서 보면. 근데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갑은 A 토지를 을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을 받았다. 그 갑은 을에게 미리 등기를 넘겨줬는데 잔금을 안 주자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고 이게 생각나야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을에게 먼저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일단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제3자가 나타난 경우가 있죠.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요 그림이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을은 자신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음을 기회로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A 토지를 매도해서 현재 병 명의로 이전 등기됐다. 요거죠. 그리고 병인 모른다고 되어 있죠. 등기까지 되어 있죠. 그럼 병은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돼요. 그럼 1번 갑의 해제 의사표시 후에 병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병은 선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2번 갑이 을에게 해제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X 55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원상회로 받은 2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 아니다. 2억에다가 받은 날로부터 뭘 붙여라? 이자를 붙여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번도 X. 그래서 4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받은 2억 원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고 을은 토지를 못 돌려주게 되었으니까 이에 가름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갑이 돈 돌려주는 것과 을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동시이행관계. 4번이 답이지. 5번 갑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이 복귀하지 않으므로 아니 원래 복귀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어요. 다만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따라서 이때는 복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도 토지 소유권이 복귀하지만 병이 선이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갑에게 복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병이 선일 때만 돼요. 병은 계약 해제 후 제3자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31번 우리 나와바리가 나왔네요. 전부타인 권리,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주댕이 아프죠 이제. 1번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일부 타인 권리, 일타, 대감 선해선. 악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답이네. 너무나도 쉽네. 4번 수량이 부족하네. 부실, 선대감 훼손,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네.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도 계약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네. 5번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네.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출제적 상한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네.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옳은지 뭐. 답은 3번. 그렇죠?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 32번 환매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환매권. 이때 환매권 그냥 안 생겨. 매매계약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환매, 특약. 을 하면 환매권이 생겨. 이때 환매권 재산권이다. 양도 상속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한 행사나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그런데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 말은 환매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의사를 표시하라 이런 뜻이고요. 행사기간은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하고 동산은 3년 넘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 넘으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단축해. 기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고요.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다.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환매권 갑등기할 수 있다. 이때 환매권이 등기되었다더라도 환매 의무자의 처분을 저지할 수는 없고 제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환매를 하게 되면 계약은 해제된 걸로 보되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환매 대금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것이 환매 대금이지만 약정이 없다면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게 환매 대금이 된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X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이지 먼저 환매 대금을 주고 난 다음에 환매권 행사하는 게 아니다. 2번이 답이죠.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3. 동산회의간 3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단축한다. 무효가 아니라 단축한다. 4번 환매권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처분을 저지할 수는 없다. 4번 X. 5번 대위 행사할 수 있죠? 33번은 거저 먹는 거고요. 민법상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임의경매권 따위는 없다. 또 민법상 임차권은 우선변제권도 없다. 3번의 감액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감액 청구와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되었을 때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1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전제로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34번 적법전대 갑이 동의했네. 첫째, 갑은병에 대해서 직접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가 있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병이 갑에게 수선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갑의 권리 중에 차임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을도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우선하는가? 갑의 청구가 우선한다. 따라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다. 거절할 수 없다. 갑의 청구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4개가 있다. 첫째, 존속보호. 갑, 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동산은 6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단 을의 이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사유 통지가 필요 없다. 세 번째, 건물 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전차인이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한 부속물,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요 3가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토지 전차인은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토지 전차인이 임대차 기간과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 있을 때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 4가지. 1번 갑과 을의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2번 을병과의 사이관계는 계약 내용에서 정해지며 3번 병이 갑의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갑에 대해서 부속물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이 을과의 합의로 관계를 종료한 경우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틀린 거 4번. 3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전입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수리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임차인이 정확하게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각을 해서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신고서가 작성, 제출, 수리되었을 때 설령 담당 공무원 착각에 의한 잘못된 수정 요구에 의해 잘못된 주소지 기재가 기록이 된 전입신고서가 제출,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리할 때 주소지 기재가 잘못됐으니까 대항력 인정할 수 없다. 에? 에? 3번, 1번 꼭 기억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가 다시 작성, 제출, 수리되어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어쨌든 잘못된 주소지가 기록이 됐을 테니까 대항력 인정할 수 없다. 2번은 거주 목적 없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하면 가장임대차로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임차했다. 이때는 기존 채권으로 보증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계약 적용,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다. 3번은 3번하고 4번은 묶어서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설령 법인 직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 직원이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주택이 양도가 되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갑의 보증금 반환이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4번이에요. 4번을 보면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아시겠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5번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은 주택 양수인입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택 양수인. 따라서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틀린 것은 4번. 36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번 임대인 동의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36번의 1번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3조에 보면 갑이 을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을 때 동의받은 경우에 이 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실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범위 내,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이렇게 나와. 그럼 X. 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가 아니고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전차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은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을 바로 임의경매를 넣을 수가 없고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 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뭐라 하지요? 집행 개시라 하지요. 이때 집을 비울 필요가 있다 없다?
건물을 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든 상가 건물 임차인이든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주택이 됐든 건물이 됐든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답은 3번이죠. 소액 임차인 주택이 됐든 상가 건물이 됐든 최우선 변제받는 일정액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지요. 소액 임차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일정액의 합도 주택이나 상가 건물가액에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옛날에 상가 건물은 3분의 1이었어요. 계약을 조문을 개정하면서 주입법과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맞췄습니다. 4번은 상가 건물 임차인은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5번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이때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넘지 않는 범위? 5년 넘지 않는 범위. 이때 최초 임대차란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 시행 전후를 묻지 않고 최초 임대차를 말하고요. 전후를 묻지 않고 최초 임대차를 말하고, 두 번째로 요 5년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에만 적용이 됩니다. 약정갱신이 되거나 법정갱신했을 때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에만 적용된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죠. 이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정당한 사유 4개는 외우자. 3기 차임연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자.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도 동일하되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증감, 100분의 9의 범위에서 증감. 이게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겁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37번 건물의 구분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37번. 1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비법인 사단을 말하죠. 따라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관리단 대표기관이긴 하나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관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나 관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 소유자가 9인이라면 관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번 집합건물법상 규약 자치법규를 말하는데요. 규약의 설정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약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약은 일단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서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분의 3 찬성이 필요한 거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이거 말고 뭐가 있었죠? 4분의 찬성 하나 더 4개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2개는 외워놔야 돼. 2개. 그 중에 하나가 요거, 또 하나가 공용 부분 변경. 공용 부분 변경. 요게 4분의 3. 그 이외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 중에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하고 전유 부분 경매 청구하고 점유자에 대한 계약 해제하고 이런 것들도 4분의 3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안 외워도 되고 최소한 이 2가지는 외우자. 4분의 3 찬성. 3번은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4번 관리인은 꼭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심지어 법인도 돼요. 관리인은. 그 다음에 관리인의 임기는 2년 범위에서 어디서 정한다? 규약으로. 그게 4번이죠. 자, 5번. 관리단 집회, 결의. 이거 불만 있는 사람은 결의 취소의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결의 취소의 소송 있다 없다? 있다. 개정하면서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근데 이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요. 첫째, 관리단 집회가 있은 날로부터 1년. 결의한 날이에요. 결의한 날. 결의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해야 돼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 2가지가 있어요.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하고요. 결의 방법. 이 두 놈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요럴 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결의 내용은 그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어. 5번 어디가 틀렸어요?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를 채워야 돼요. 5번은 뭘 지운다고요?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를 지워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요 두 놈은 법령 위배뿐만 아니라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도 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만 결의 내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만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8번 1. 집합 건물의 어떤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또는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뭘 갖고 판단한다? 건물, 구조, 객관적 용도, 벽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2번은 갑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소유권을에게 팔아 그리고 병도 팔아 이렇게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어디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이 똘똘마리로 승계된다 그랬죠? 중첩적 승계.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되지 않고요. 연체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은 중첩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2번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공용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 및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첩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최종 소유자가 혼자 독박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는 고한 적이 없어요. 독박 안 써요. 안 쓰니까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전유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다음에 4번 관리단은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없다 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원래는 관리단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구성원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아파트를 전유 부분을 분양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하고 전유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요. 돈 다 냈고요. 현재 살고 있는데 구분소유권 등기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구분소유자도 아니다. 예, 구분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지요. 구분소유자 아니에요. 아니지만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있을 수 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있을 수 있다. 5번은 공용분에 관한 지분, 즉 공용분에 관한 물권은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니까 공용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은 4번.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낼 게 귀속 청산 절차예요. 변제기 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팔이 아파 이거는. 이게 주댕이 아픈 게 아니고 팔이 아파 하도 그래가지고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한 후 2달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가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 팔이 아파. 말을 하도 해서 주둥이 아프고 하도 그래갖고 팔이 아파. 요거 가지고 사이사이 기억하시면 돼요. 청산금을 통지한다 그랬죠. 예? 이 청산금을 계산할 때 목적물 평가액에서 자신 채권 빼지요. 선순위 권리자 것도 뺀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 요거 고려해야 되고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을 다툴 수 없다. 액수 다툴 수 없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하는데 만약에 갑소유 101호 아파트에 가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등기가 됐다. 후순위 권리자죠? 얘한테도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 청구권자 다. 그래서 이 후순위 권리자는 2가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청산금에 불만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따라서 2번 X. 그 다음에 이 청산기간 요거 해서는 안 되는 게 2개가 있었어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금 권리를 양도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지급을 하거나 양도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번. 4번 청산금이 낮게 평가되어 불만인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101호에 가등기가 됐다. 가등기권자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점유 사용 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유보돼 있다. 그런데 청산 절차가 끝났다.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건 가등기권자가 뭐 했다? 본등하면서 뭘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따라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사용 수익권은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따라서 5번 옳은 지문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 40번 남았습니다. 일찍 끝내고 귀가하죠? 2016년 1월 갑은 A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친척인 을을 매수인으로 내세워서 매매계약을 체결. 갑이요. A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인데 지가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친척인 을을 내세워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돈을 줬겠지요. 그리고 을이 지 이름으로 매매를 했겠지요. 그럼 결국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가 매수인이니까 무슨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그런데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얘가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인이. 게임 끝났지요? 약정은 무효. 그러나 등기하고 매매는 유효. 누가 소유권을 취득? 을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갑과 을은 명의상 약정은 무효다. 무효죠? 그러나 을은 A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지요? 자, 2번. 갑은요, 을에게요,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갑이 을에게 돈 줬죠? 근데 약정이 무효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은 병에게 없지요. 매매가 유효하니까. 에? 따라서 이렇게 대위에서 청구할 수가 없어요.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요, A가 악의여야 돼요.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A가 악의여야 돼요. A가 악의라면 매매도 무효가 돼요.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을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A가 악의여야 됩니다. A가 선의인 한 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3번은 이거 무조건 죽죽 긋자 그랬죠. 약정이 무효라면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약정이 무효라면.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명의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없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3번 뒷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을사의 명의상 약정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러려면 갑을이 종중종원관계이거나 법률은 배우자이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과 종교단체 관계여야 돼요. 친척관계는 안 돼요. 따라서 5번도 X. 그럼 4번. 4번은요. 여기 보세요.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죠.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을은 부당이득을 한 건데요. 이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라면 돈을 부당이득한 거고요.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가 나오면 시행 후 전이라면 부동산을 부당이득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4번은 언제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가 나오면 시행 전이라고 돼 있죠. 시행 전이니까 얘가 부당이득한 건 뭐다? 부동산.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데 돈이 아니라 뭘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내놔라. 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얘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갑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이전 등기 청구한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소멸시효에 걸린다예요. 걸린다. 요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요. 이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아니죠.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아니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이나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우리 대법원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 이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도 아니고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도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라고 합니다. 5번 틀렸죠? 이거 나왔어요. 이렇게 지문이. 이거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 거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 안 된다고요?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이거는 을이 돈을 안 준다 해서 갑이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밑에 거는요. 갑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4번도 틀렸어요. 이거 두 개 꼭 좀 구별하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됐죠? 다음 주에 마무리 자료 보기 전에 1회부터 3회차까지 옳은 점은 틀린 점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면 다음 주 자료가 눈에 보여요. 아시겠죠? 네, 지문을 쭉 읽어주세요. 네, 다 읽으세요.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틀린 건 틀렸다는 거 확인하면서 안 그러면 옳은 걸로 착각하니까 쭉쭉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자료 보고 자료를 한 두세 번 읽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백선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응? 다 풀리게 돼 있어. 그 두 개 가지고 마무리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